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로운 집에서 인사드리는 한주입니다. 저는 덕분에 결혼식을 잘 마치고 왔고요. 지금은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와서 약간은 어색하기는 하지만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채널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 만큼 저의 읽고 보고 쓰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잘 찍지 않는 이유가 인생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나요. 외출이라고 해봤자 뭐 일하고 요가 가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어쩌다가 예쁜 카페에 가는 그 정도의 평범한 집순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영상이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아주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는 토요일 오전 8시에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영상의 텐션이 주말 오전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요일 오후 8시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저의 새로운 서재일 것 같아요. 저의 뉴 서재이자 앞으로의 영상 배경이 될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함께 가시죠. 짜잔! 여기가 저의 새로운 서재입니다. 원래는 이 미닫이 문을 닫고 지내는데 오늘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열어둔 상태고요. 이 사무실 마크는 남편이 재미삼아 붙여줬습니다. 아마 딱 보시면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책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마 저 책장들은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제가 원래 본가에서는 책장을 6개를 썼었는데 2개를 놓고 오면서 이케아에서 칼락스를 사서 이렇게 가운데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서점처럼 걸어 다니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칼락스를 중앙에 배치해둔 이유가 이 칼락스가 책장으로 쓰기에는 튼튼해서 좋은데 폭이 굉장히 깊어서 한쪽 면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면을 쓰고 이렇게 또 한쪽 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이 공간이 서재이기도 하면서 저의 영화관입니다. 보시면 제가 커튼을 안 달고 빔 스크린을 달았어요. 빔 스크린이 100인치인데도 불구하고 6만 원밖에 안 합니다. 6만 원인데 안막도 되고 또 빔 스크린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 대신 이렇게 빔 스크린을 달아놓고 이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여기 공간에서 또 저만의 영화관을 즐기고 있습니다. 총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뭐 와인, 술, 음식 뭐 이런 것들, 좀 큼직큼직한 책들 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쓰는 향수들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책상도 원래 쓰던 책상이에요. 이 책상이 가로가 180cm 정도 돼서 잘 맞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 사이에 쏙 들어가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들 그리고 저의 식물들 너무 잘 자라주고 있죠. 요거는 국민 책장이죠. 이케아 빌리이고요. 이쪽 면에는 뭐 비평서라던가 글쓰기 관련된 책들, 어떤 독서나 이런 관련 책들 쭉 꽂아놨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북튜버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농담이고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한쪽 책장을 그냥 싹 다 그런 책들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책들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맞춰서 생각나는 책들이 있으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세워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제에 맞춰서 큐레이션한 책들 일단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검토해보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안 한 책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책상을 두고 조그맣게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서 비워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적당한 사이즈의 책상을 찾지를 못해서 일단은 저의 운동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의 크게 달라진 거 없는 서재를 소개해드렸고요. 아마도 또 이 책장 안에 있는 책들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든 책을 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한 2칸, 3칸씩 나눠서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책 이야기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가를 가지 않는 날이라서 집에서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소설로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서 책으로 먼저 읽고 싶었는데 뭔가 오늘은 책보다는 영화가 땡기는 날이라서 영화로 먼저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물의 연대기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감독님이 우리가 배우로 알고 있는 바로 크리스티 스튜어트의 첫 감독을 맡은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첫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성도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또 그 영상 자체가 약간 필름 영화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성의 영화가 땡겨서 오늘은 이 물의 연대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혜택이죠. 살짝 와인도 끄적이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요거는 저도 처음 마셔보는 와인이거든요. 제가 레드 중에서 특히 여름에는 이 피노누아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피노누아라는 품종 자체가 좀 가성비 있기 힘든 품종이기는 해서 그렇다고 제가 비싼 걸 맨날 먹는 건 아니고 저만의 가성비 피노누아 라인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튼 이것도 7만 원 언더였던 와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원래 피노누아는 프랑스가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독일도 이 프랑스와 비슷한 환경을 갖게 되면서 독일의 한 지역에서 만든 피노누아 라인이고 또 맛도 좋다고 평판이 좋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와 봤습니다. 안주는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헤비하지 않게 저는 그린 올리브보다 블랙 올리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랙 올리브랑 병아리콩 삶은 거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잘 안 돼, 이게? 먹어봐. 누나가 좀 조사줄게. 기다려봐. 어디까지 가져가? 다 먹었자? 뽀돌! 뽀돌! 뽀돌 가자! 뽀돌! 뽀돌! 가자고. 못 들은 척 하지 마. 가자! 비 점점 많이 오는 것 같아. 어휴. 이거 오시게. 물 먹을까? 물 먹어. 응?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재밌었죠? 재밌었죠? 말 잘 들었으니까 누나가 잘 시켜야지. 뽀들 인기 보고 싶다. 그래. 봐봐. 에이, 할 수 있잖아. 다시. 봐봐. 올. 다시. 봐봐. 올. 다시. 봐봐. 아이고. 잘했어. 아, 그 잘했다. 오늘 누나 갈게. 안녕. 울고 있어? 내일 또 올게. 내일 또 올게. 안녕. 대만 더 간단히는 하나도 세위하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삼성에서까지 장창희 선수고요. 장창희 선수는 홍콩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훨씬 으이 까매지. 까지 정말 수많은 수확이 있었지만요. 하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 한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심우준 선수의 송구 실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심우준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되고 말았는데요. 유격 손. 이쪽 산. 뽀뽀. 그 간식쟁이다. 간식질러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 난 오히려 처음이네.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부탄에는 개봉을 안 했는데 마침 수원에 딱 시간 맞춰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수원에 있는 CGV를 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출 받으려고. 바로 대출이요? 아, 뭐라 그러지? 예, 희망도서요. 회원증 한번 찍어주세요. 독서 기록을 정리하는 김에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일단 책을 먼저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떤 책을 보여드릴까? 일단은 찾을 수 있는 책만 찾아왔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머리는 왜 이렇게 산발인 거지? 일단은 첫 번째 책으로 보여드릴 건 저의 올해의 책 후보 중에 한 권인데요. 바로 캐럴린 G. 하일브런의 여성쓰기입니다. 이 책은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여성의 삶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여성의 삶을 글로 쓰는 방법은 4가지다. 첫째, 자신의 생애를 직접 말하는 자서전. 둘째, 허구로 구성하는 소설이라는 형식. 셋째, 여성이나 남성 전기 작가가 전기의 형식으로 쓰는 것. 넷째, 여성이 자신의 삶에 관해 쓰되 삶을 다 살아보기 전에 미리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쓰는 과정을 인식하거나 명명조차 못한 채 쓰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이 넷 중 3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삶을 허구적으로 쓴 소설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삶에 대해 쓴 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성 작가들이 자신의 삶의 파멸에 대해서 쓸 때 내 삶은 파멸했다. 나는 너무 괴로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과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여성들은 내 삶은 파멸됐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에 어떠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인해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유를 찾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오래된 글이기는 한데 글을 쓰는 이론 자체도, 그리고 글을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기준 자체도 남성적인 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외치고 싶어도 그것을 독자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이 책에서 새로운 여성 서사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작가님이 여성적 글쓰기, 여성의 삶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뒤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결혼과 자살 외에 여성의 서사를 발굴하기, 모델도 모험도 없던 그녀는 오직 지성에 의지했다. 아버지를 죽이는 딸, 결혼을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친밀함의 역사, 우정의 연대기, 여성의 공적 자아가 지닌 힘, 인기 없는 진취적인 늙은 여성. 꽤 오래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또 이 책과 함께 또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 이 마녀의 독서, 광녀의 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5월의 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좀 요것이 큰 범위의 여성의 삶을 쓰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것은 조금 더 우리한테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작가님들이 모여서 여성 서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쭉 풀어놓은 책이거든요. 특히 제가 여성 쓰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새로운 여성 서사가 많아질수록 실제 다른 여성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또 새로운 여성 서사를 만드는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책에서 맨 처음 등장하시는 박혜진 평론가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녀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구나 다 아는 마녀. 어떤 이들은 아는 마녀를 넘어 까마득히 모르는 마녀에게서 미래를 준비할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태초의 마녀를 불러내보고 싶다. 먹장아가 어느 순간 해그피 씨가 된 것처럼 서사의 힘은 그것을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구체적인 이미지와 살아있는 캐릭터로 작동하는 서사는 무엇보다 시간에 강하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생할 수 있는 거푸집이 되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희생양을 찍어내듯 새 세상에 필요한 단어들을 찍어낼 수도 있다. 마녀 사냥이 서큐버스로 대표되는 종교적 광기와 도덕적 공황의 합산이었다면 새로운 세상의 마녀는 눈에 보이는 것, 증명 가능한 것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이름 없는 에너지, 혹은 존재를 칭하는 초록마녀 2세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다. 그레고리 머가이어가 오즈의 마법사 이전으로 가서 초록 마녀를 구조하고 탄생시켰듯 우리도 마녀 만들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마녀 사전은 살아 움직이는 오픈 사전이다. 이렇게 글을 끝내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두 권을 같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마녀 서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데이아를 읽었어요. 메데이아라고 하면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자식까지 죽인 시대의 악녀로 대표되고는 하는데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서 읽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어쩌면 이 메데이아는 굉장히 능력있고 멋진 여성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마녀라고 공격받았던 여자들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남성들은 어떤 힘이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통한 지혜나 지식들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약초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데이아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신화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아손. 메데이아가 없었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이 책에 나오는 이 이아손의 멘트가 정말 하나하나 짜증이 납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메데이아의 시선으로 이 모험담을 써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 작가님이 계시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 주제와 관련되지만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권은 제가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책은 메두사의 웃음이라는 엘렌 식수의 책이에요. 왜 엘렌 식수의 책을 고르게 됐냐면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여성 서사를 쓸 때 순간적인 그런 감정의 목소리를 더 듣고 억압을 파괴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많았는데 이 엘렌 식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타인을 돌보고 특히 좀 모성이라는 틀에 갇힌다고들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타자를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름을 다름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내가 확장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어떤 것을 좀 파괴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면으로는 요게 좀 같은 결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이 책을 지금 읽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 책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책인데요. 사실 클라리시 리스펙토르가 쓴 한국에 출간된 책은 다 읽었어요. 이 책 빼고. 근데 이 책은 너무 두꺼워서 언젠가 읽어야지 하면서 미뤄오고 있었는데 이 책이 정말 어떤 여성적 글쓰기의 표본이 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세상의 발견.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감정들과 순간순간의 생각들을 담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지금 타이밍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도 다른 벽돌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책도 맞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쭉 읽어 나가시는 것도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 책을 제가 지금 실물을 못 찾겠어요. 사진으로 첨부를 해둘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실비 제르맹의 메두사 아이입니다. 요즘 보면은 과거 신화나 고전들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쓰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추천드린 제임스도 같은 결의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 역시도 메두사 신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비 제르맹을 너무 좋아하는데 은근히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먼저 작가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와 책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작가님이고요. 이 실비 제르맹 작가님은 이게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작가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 메두사 아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그것의 정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실비 제르맹을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 책으로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메두사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죠? 눈을 마주치면 돌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악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메두사라는 인물이 포세이돈에게 강간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였고 억울하게 자신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세이돈 아내에게 이 눈을 마주치면 돌로 변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 때문에 메두사는 철저히 세상과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비 제르맹 작가님은 이 피해자 비난의 서사를 부정하면서 한 소녀에게 이 메두사를 투영해서 재해석해서 쓴 작품이 바로 이 메두사 아이입니다. 일단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이 피해자 서사를 거부하고 어떤 복수를 위한 괴물성도 긍정한다는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작품들이 피해자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정신승리해서 결국에는 뭐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다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 소녀가 피해자인 자기 자신이 그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기꺼이 잔혹해지는 과정을 정말 미화 없이 그려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섬뜩하기는 하지만 또 이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더 눈물겨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너를 용서하라는 폭력적인 위로가 아니라 차라리 괴물이 되어서라도 나를 파괴한 세상과 이 가해자를 짓밟고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져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이 소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막 크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침묵한다고 해서 이렇게 조용히 움츠러진 소녀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엄청난 기세를 내뿜는 소녀인 거예요. 메두사도 어떻게 보면 눈으로 사람을 돌로 만드는 것처럼 이 소녀도 시선으로 가해자를 이렇게 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텍스트로 쓰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좀 시적이고 감각적인 문체랑 만나니까 이 부분이 사실 복수극이긴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 역시도 제가 전자책으로 읽어서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바로 나탈리 레제의 창공의 빛을 따라입니다. 이 책은 사실 지금의 계절감하고는 잘 맞지 않는 책이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오랜만에 실제로 눈물을 쏟았던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읽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쓴 글 중에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성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극한의 감정을 글로 이렇게 온전히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이것을 최대한 가까이에 붙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자체도 아팠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작가님을 상상하게까지 하는 글이라서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눈물이 났던 작품입니다. 책이 굉장히 얇아요. 종이책 기준으로는 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분량 자체도 굉장히 현실적이죠. 저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순간의 엄청난 슬픔도 굉장하지만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이제 일상에서 문득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그 가슴 아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은 한 집에 같이 살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순간순간들의 감정과 생각을 막 정리하지 않고 그냥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리가 덜 된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글들을 한꺼번에 쭉 읽어가는 저로서는 이 감정들이 계속 쌓이면서 마지막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글들이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끊기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왜 작가님이 도중에 글쓰기를 멈추게 됐는지가 상상이 되니까 저도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힘드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그리움이나 허망함이나 상실감 그리고 엄청난 슬픔에 대한 글쓰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 을류문화사에서 나오는 암실문고 시리즈의 한 권이거든요. 그 시리즈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고 그 시리즈 안에 포함된 책들을 올해 책으로 뽑아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고 이번에 신간으로 두려워요 투사여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도 강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더 쉽고 부드러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바로 샹바오 작가의 낯선 사람과 부금 만들기입니다. 이 책은 글항아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요즘 제가 사회과학 책을 가장 관심 있어 하거든요. 이 글항아리 출판사 정말 잘합니다. 꼭 구경 가보세요.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책은 낯선 사람들과 부군을 만드는 방법론적인 책이라기보다는
낯선 사람과의 부분을 만들므로써 불안정한 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작가님의 생각으로는 현대인들이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너무 양극단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나 자신이라는 너무 작은 세계에 몰두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너무 거리가 멀고 거대한, 뭐 예를 들면 세계경제 위기라던가 국가적 시스템이라던가, 조금 더 가까이 와보면 SNS 속에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타인의 세계에 갇혀서 중간지대인 부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은 우리 부근에 실제로 존재하는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현실 감각을 깨워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만 소개하면 또 우리 내향인 분들은 나와는 맞지 않은 책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님은 무조건적으로 친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감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출근길에 매일 가는 카페에 항상 나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직원을 커피를 만들어주는 기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직원 역시도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분과의 가벼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상상할 수도 있고, 또 그분과의 대화를 연결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도 떠올려 볼 수 있고, 또 가벼운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 대화 자체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되게 거칠게 요약한 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처음부터 책으로 쓰인 글이 아니라 작가님과 여러 분야의 활동가 분들이 공개 토론을 한 것을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서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작가님이 대화를 하는 상대를 상상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가님이 상상한 그들의 모습들도 적혀 있고요. 또 옴기니의 말까지도 작가와 옴기니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책의 구성에까지 녹여놓은 굉장히 센스 있는 작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보여드리고 싶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너무 늦었어요. 안녕. 이번 정류소